아, 많이 오셨네요. 앞줄에 앉아서 뒤에를 못 봤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영문 키스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기관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1년에 그 정부 각 부처에서 투입되는 그 R&D 예산이 한 18조 정도 됩니다. 저희 기관은 미래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그 기재부가 짜는 1년 국가 예산 중에서 R&D 쪽에 관련된 예산 18조에 대한 그 예산 조정안을 짜는 작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또 5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5년짜리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25년 후에 한국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주기적인 예측을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뭐 500억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대형 R&D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기재부가 수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래예측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키스텝에서는 한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 그 미래부에 그 설치되어 있는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수행했던 미래의 일자리의 길을 찾다라고 하는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에 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 및 우리 사회의 도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책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서론, 일자리 변화 동인, 그 변화 동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자리 변화의 어떤 트렌드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 도전 방향들, 그리고 그 도전 방향을 찾아봤더니 저희가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렸죠. 앞에 두 연장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어떤 역량이 변화된 역량이 필요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역량을 갖췄을 때 그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또 일자리를 찾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해갈 수 있다. 긍정과 부정적인 미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하시는 분은 다시 부정적으로 가셔야 되고 그런데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작년에 이세돌 기사 때문에 시작된 면이 크죠. 죄송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불과 2달 전에 작년 1월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자리가 뭐 2020년까지 510만 개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보고가 나오면서 약간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체감은 되지 않았죠. 이세돌 기사가 지는 날, 세 번째 삼국 지는 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저희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기계가 뭔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남아있는 인간의 역량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또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차 산업혁명이 바꾼 거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노동력을 바꾼 측면이 큽니다. 2차 산업혁명은 집단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동력, 신체적인 노동력을 바꿨다라고 하는 측면이 크고 3차 산업혁명은 정부와 사회를 이끌었지만 여전히 개인 수준의 지식 노동을 도와주거나 약간 대체하는 정도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타나는 거는 이세돌이 질까? 거의 다 이긴다는 기대가 많았죠. 이제 이게 딱 현실화되니까 인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집단의 지성까지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남아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개인과 단체의 신체와 지식 영역을 다 이제 기계가 들어오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래부 말고도 한 8개 부처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걸로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좀 화두가 됐었죠. 저성장, 성장 동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불평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의 삶의 불안정성 관련돼서 굉장히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부터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사실은 이때 가졌던 불안감은 많이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께서 많이 또 일자리 관련된 정책도 내고 계신데, 자, 사라졌는데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겠죠. 분명 변곡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네 가지 4차 산업혁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본격적인 변화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지하기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왓슨이라는 것이 모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쭉 그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이세돌이 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내 일자리를 뺏길 수 있구나, 아니겠구나,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조금 일어났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앞에서 뭐 유니콘이라는 회사도 저희 첫 번째 그 기조 강연에서 언급을 하셨죠. 그 유니콘들의 대다수의 특징이 아마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Exponential Organization, 뭐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기하급수 조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덩치가 큰 회사, 매출 규모의 덩치가 큰 회사는 실제 구성원들의 숫자에서도 덩치가 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란다 커가 결혼한 최근에 상장된 스냅챗, 20대의 CEO가 운영하는 스냅챗, 돈 엄청 법니다. 직원 수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날짜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말까지는 100명이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수에게 다 집중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 제품, 기술이 나와도 쓸 돈이 없는 거죠. 일자리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양존하고 있습니다. 그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현실화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점점 부정적으로 약간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완책, 대응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서 봤죠? 뭐 이런 건 다 그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냥 추정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2016년 3월에 졌습니다. 2017년 4월이 됐죠. 1년 1개월 동안 무슨 일이 바둑계에 일어났을까요? 올해 1월에 그 온라인 바둑에서 그 아이디를 가진 프로그램이 60연승을 거둡니다. 세계 뭐 1, 2, 3위 뭐 다 포함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알파고 버전 2.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곧 커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국을 하고 바둑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게 이세돌이 아마 인간이 알파고한테 거둔 마지막 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달에 일본에서 이 알파고의 다음 한 3위권 정도 되는 일본의 AI 그 바둑 프로그램 딥젠고가 참여를 한 바둑 대회가 열렸는데 대국 방식이 좀 재밌었어요. 인간 기사 3명, AI 1명. 그래서 4명의 기사가 동등하게 겨뤘습니다. 물론 아직 실력이 좀 안 돼서 딥젠고가 아마 최하위를 했을 거예요. 3위를 했나요? 자, 곧 있을 커제하고의 대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일단 둘이 하겠죠. 근데 둘이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대국들이 이루어지냐면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간 여러 명하고 AI하고 붙는 거, 또 인간하고 AI가 팀을 짜서 서로 붙는 거, 뭐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바둑이 이렇게 사양 산업이 될지, 사양 그 게임이 될지, 아니면 계속 활기를 찾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활기를 찾는다고 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어떤 다양한 대국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인간하고 기계하고 한 팀이 돼서 하는데 의견 충돌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저 AI가 두려워하는 수가 굉장히 이상한 수일 것 같거든요. 반대를 하여. 근데 저희가 봤지만 이상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니까 신의 한 수였다고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게임이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일상 그 직업 현장에 내 사무실 안에 나를 도와주는 AI가 들어와요. 둘이 의견 충돌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일자리를 우리는 많이 잃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자체를, 이 AI 자체를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AI 윤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거기에 활용처를 어떻게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드는 노력 움직임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 변화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 일자리는 사실은 이런 그 변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인구 구조나 사회 경제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는 항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고령층 여성 인력이 일자리에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가 점점 돼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참고로 그 삶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27이고 행복도는 58입니다. 경제 규모는 11위 또는 뭐 13위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격차가 크죠. 사람들이 이제 저 이상 돈을 많이 벌어도 정부가 우리나라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제 거기에 동의 안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행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여기 순위에서도 OECD 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거다라는 거는 앞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거다. 또 이제 그 데이터 뭐 이런 지식 경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 전망이 있고요. 뭐 국가 간 인구가 확대되고 다문화주의가 뭐 확대될 거다. 기후변화, 에너지가 커질 거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죠. 이 왜 기술이 전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말을 할까요?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이민아 그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무한하게 증가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성장하고 있고 그걸 또 에너지적인 측면의 지원 아래 컴퓨팅 파워가 무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일상화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앞에 뭐 융합, 뭐 여러 가지 연결 이런 단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뭐 다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데이터의 가치가 변화한다.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업무에서 발생하는 중간 어떤 그 생성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는 노동, 토지, 자본에 준하는 자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인더스트리 4.0을 시작한 독일의 국가 비전서, 그 여당의 기민당이 발행한 그 국가 비전서를 보면은 챕터가 4개로 되어 있는데 1장이 인더스트리 4.0, 2장이 노동 4.0, 3장이 자원 4.0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앞으로 국가 자원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 국가 4.0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그 팩토리에서 출발을 많이 했지만 그게 계속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다룰 때 좀 그렇게 전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안에서 기계와 사람과 또 핵심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볼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데이터의 가치가 변하면서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날 거냐, 뭐 인간-기계의 역할 변화하고 현실세계, 가상세계 결합, 아까 이거 중심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고, 감성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게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뭐 기술이나 산업이 더 이상 분류가 좀 무의미해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안에 기존의 모든 분류 체계는 약간 무의미해질 거예요. 사실 지금도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의약품이 저쪽 통계가 보면 국가 통계가 보면 이제 화학 밑에 있습니다. 생물인데 화학 밑에 있어요. 근데 못 바꿔요. 기존 경제학이나 기존 데이터 시스템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죠. 제가 키스텝에서 한 3년 정도 국가 과학기술 표준분류 체계를 담당했었는데 융합분류 만들어달라고 하는 수요 때문에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들어서 시스템 반영하는데 2년 걸립니다.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은. 2년 후면은 또 새로운 융합분류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융합분류라는 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시에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마이닝 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분류 체계인데